네, 반갑습니다. 오늘 홈런한 아웃패스상을 여행하려는 파이썬 유저를 위한 안내서 발표를 맡게 된 이광원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저는 이제 AI 스타트업 코딩이에서 CTO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뭐 AI나 웹이나 뭐 블록체인, 뭐 인베이스 뭐 여러 가지 분야를 좀 가리지 않고 그냥 재밌어 보이면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기술들의 시너지로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 거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한 주제는 암호화폐 쪽인데 21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뭐 부처빔이나 FTX, 루나, 금리 이상 하여튼 5만 가지 악재를 다 겪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은 첫 번째는 암호화폐 생태계 순환 원리, 그리고 두 번째는 암호화폐 에어드랍이라는 것에 관련해서, 그 세 번째는 이제 바운티 헌터 제도가 얼마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번째는 파이썬을 활용한 온체인 데이터 분석 및 수집, 뭐 예시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마무리로 뭐 이런저런 뭐 저의 간단한 뷰나 나눴던 얘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거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자세한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처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난이도 낮게 재밌는 이야기로 발표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시작을 해보면요. 옛날 옛적에 이제 누구나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비긴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었다고 할게요. 그거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꼭 여럿이 같이 서로를 감시하고 이제 검증하면서 운영해야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 퍼블릭 딥이라고 그러면 이제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쉽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그렇게 이제 신뢰성을 검증하고 이제 물리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집단이 이제 검증자, 밸리데이터 집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 블록체인을 사용한 어플인 DApp, 디센트럴라이즈 앱을 개발하는 빌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DApp을 사용한 실사용자의 유저 집단이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각 역할마다 기여하는 것과 얻어가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다, 코인이다 이러면은 솔직히 이제 돈 버는 거 관심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제 자본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얻어가는 게 확실하게 있습니다. 대신에 기여하는 것도 확실해야겠죠. 예를 들면 밸리데이터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노드를 유지를 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DB라고 비유를 했는데 실제로도 DB 성향이 어느 정도 강해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인프라가 있긴 있어야 돼요. 그거를 기여를 하고요. 얻어가는 거는 해당 체인의 가상화폐. 그러니까 사실상 이 집단이 그 코인을 채굴하는 그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굴이 곧 사실 그 DB 운영이다. 뭐 이렇게 말해도 틀리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빌더는 그 잘 이제 만들어진 그 인프라, 블록체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DApp을 개발하고 프로젝트 빌딩을 합니다. 관련. 예, 얻어가는 거는 그 DApp을 사용 수수료 혹은 추가 화폐 발행을 하는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이 있어요. 이제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유저 계층이에요. 이 사람들은 DM 및 생태계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용하는 거는 뭐 그 가상화폐를 사용을 하게 되고 얻어가는 거는 그 말 그대로 그거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암호화폐나 코인 이러면은 꼭 이제 달라붙는 수직어 좀 단어가 이제 폰지 사기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쉽게 보시면 됩니다. 돈 쓰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실 폰지 사기가 아니고 돈 쓰는 사람은 없는데 벌어가는 사람만 있다 이러면 언젠가 그 자원이 고갈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폰지 구조를 띄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유저 계층이 돈을 쓰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된다면 이제 밸리데이터는 노드 운영을 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주로 하고 이제 빌더는 뒤에 프로젝트 빌딩을 해서 생태계 조성을 하고 유저는 실사용 및 수강을 통해서 암호화폐 가치를 구현하고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이제 역할이기 때문에 생태계 유지 및 성장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역설적으로 보면요 이 생태계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선순환 구조가 성립될 수 없다는 신형적인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순환 구조라고 예를 들면 밸리데이터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실사용자도 없고 빌더도 없는 체인에 코인 채굴해서 뭐해? 그거 그냥 뭐 그냥 사이버 종이 쪼가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고 빌더 입장에서는 아니 네트워크도 불안정하고 밸리데이터가 없을 때 실사용자도 없는 체인에 디앱 개발해서 뭐해?
이렇게 되고 유저 입장에서 아니 네트워크도 불안정하고 DF도 없는 체인을 내가 왜 써야 돼? 이런 거는 내가 돈 내고 쓸 게 아니라 돈 받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돈을 받고 쓰게 되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 여기 암호화폐는 에어드랍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에어드랍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생태계에 기여한 실유자가 빌더들한테 암호화폐를 주는 겁니다. 엄청 싸게 팔거나 그냥 주거나 뭐 여러 가지 에어드랍 정책이 있어요. 재단 측에서는 이제 초기 생태계 구성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암호화폐 에어드랍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는 시점에서는 사실 그냥 사이버머니가 많은데 그게 나중에 상장되고 하면 진짜 돈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노리고 유저 입장에서는 지금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제 나중에 에어드랍 받으려면 뭐 지금 많이 써야지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유저 입장에서 유저가 들어오네. 디앱 운영하고 뭔가 나의 사업 아이디어나 어떤 이제 그 디앱을 테스트하기 좋은데 여차하면 나도 에어드랍 좀 받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빌더 얘기를 오늘 조금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제 파이폰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빌더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개발자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고 뭐 디자인하시는 분들도 빌더지만 가장 주축은 개발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뭐 디앱을 이제 개발을 하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그냥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역할이기도 합니다. 밸리데이터 입장에서는 뭐 유저랑 빌더가 많은 체인이니까 떡상하기 전에 미리 체크를 좀 많이 해놔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선순환 구조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는 이제 동전의 양면같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이 앞서 본 부분이라면 나쁜 점은 이런 겁니다. 이제 그렇게 에어드랍 작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에어드랍 펌퍼들이 생겨났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오직 에어드랍만을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받는 순간 바로 팔고 떠납니다. 이제 수익에 극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계정을 동시에 운영을 하곤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막 작업장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한 유저가 사실은 이제 여러 유저인 것처럼 꾸며서 이제 여러 개의 계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그러고 뭔가 코인이 들어온 다음 바로 팔고 떠나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페이퍼핸드라고 하는데 반대되는 말로 뭐 다이아몬드 핸드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이제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사실 해당 생태계에 장기적으로 취하는 영향을 주기는 해요. 예. 이것도 사실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뭔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정이나 노드 이런 걸 운영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뭐 실 유저 수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표면적인 유저 수, 표면적인 트랜잭션 수, 표면적인 사용자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이득을 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사실 좋은 일 하는 거다라는 의미지만 이제 프로젝트에서는 이걸 악성 11 공격으로 규정을 합니다. 대부분 11 공격이 이제 네트워크 쪽 경우인데 원래는 한 개인이 이제 다수의 계정이나 노드 컴퓨터를 운영해서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대표적으로 디도스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규정을 하기 이뤄요. 여기서 사실 논란이 되게 많기는 한데 뭐 일단 뭐 프로젝트 쪽에서는 좀 안 좋게 봅니다. 뭐 여기서 잠깐 이제 현상금 차량권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레이어 제로라는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여러 체인의 자산을 통합하는 크로스체인 플랫폼이다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지만 뭐 오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이 플랫폼을 뭐 어플이라 할게요. 이 어플을 이제 초기부터 꾸준하게 써준 유저들한테 에어드랍을 입법하는 게 있었고요. 이 레이어 제로 측에서 이 프로젝트는 사실 1.2억 달러 규모의 투자로 성공적으로 유치를 하고 준수하게 성장을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자체 코인을 발행한 시점이 되어 있죠. TG라고 하는데 저희는 토큰 제너레이션 이벤트라고 이게 되었을 때 이 플랫폼을 사용한 총 지갑수가 250만 개에 입학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는데 사실 이 크립토 시장에서는 유저가 250만 명이라는 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레이어 제로라는 프로젝트에서는 현상금 산입권, 바운티 헌터 제도를 출범을 해요. 이제 이번 천천히 얘기하면 어떤 지갑이 이제 나쁜 놈이다, 시빌이다라는 거를 적절한 근거를 기반으로 증명을 한다면 증명한 사람한테 해당 지갑을 받게 될 에어드랍의 15%를 지급을 한다. 이런 거면 딱 그냥 현상금 사냥꾼이죠. 아니 제가 사실 이걸 보면 느낀 게 제가 원래 꿈꾸던 현상금 사냥꾼의 모습은 좀 이렇게 멋있게 약간 좀
속어를 간지가 넘치는 그런 걸 쓴다. 이게 주인공 계열이든 어떤 악당 계열이든 동물이든 게임 캐릭터든 제가 생각하는 현상을 사냥꾼은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해야 되는 거는 뭐 서로 지금부터 서로 죽이고 이제 혀 밑에 칼을 감추는 구밀복검이라고 하죠. 이제 뒤통수 때리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여기 레이어 제로 측에서 요구하던 현상금 사냥꾼이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너무 빠르게 가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왜 나쁜 짓이야? 뭐 결국에는 10일 공격하는 애들 잡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이 크립토 씬 분위기가 뭐였냐면요. 사실상 현재 크립토 씬에서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 씬에서 정직하게 한 계정 딱 쓰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대부분 계정 여러 개 운영하는 게 디폴트처럼 되어 있고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이 탈중앙화 성격에도 좀 맞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다들 그냥 그냥 거의 알다시피 이제 권장을 하고 있었고 이제 오죽하면은 좀 여러 계정 쓰는 거를 권장한 프로젝트도 종종 봤어요, 저는. 왜냐면 이제 어떤 유저 수나 뭐 트래픽 같은 걸로 이제 마케팅 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물론 그래 놓고 나중에 에어드랍 할 때 되면은 계정 여러 개 쓰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손바닥 뒤집는 프로젝트가 대부분이긴 한데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서로 뒤통수 때려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의리와 신뢰가 유대감으로 뭉친 우리 암호화폐이들은 이러한 이간질에도 눈 하나 꼼짝하지 않았다.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았던 일은 당연히 없었고요. 서로 제보하고 신상 캐고 공개 저격하고 그냥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커뮤니티가 한참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범죄의 딜레마 다들 아시잖아요. 이게 괜히 유명한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들 어떻게 한탕 벌어서 뜰 생각밖에 없어서 이 씬에서 좀 오래가서 크게 하려는 의지가 대부분 없었고요. 이게 실제로 레이어 제로 측에서 리포트한 거에 따르면 그 90% 이상의 제보가 근거와 분석 없이 그냥 얻어 걸려라는 식으로 지갑 주소만 보낸 게 다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진짜로 이제 확실히 이건 10일인데 자기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가 아니라 그냥 평소에 자기가 사이 안 좋던 사람 아니면 평소에 이제 돈 많이 버는 것 같아서 좀 배가 살살 아프던 그런 인플루언서 지갑 주소를 그냥 제보해 놓고 아니면 증명은 뭐 너네들이 알아서 해 뭐 이런 제보들이 열의 9 이상이었다. 그랬고요. 그렇게 제보를 당한 이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거 제보한 놈 누구냐 하면서 신상 털고 아이디나 지갑 주소 기준으로 찾아서 이제 제보한 놈 너구나 하고 공개 저격을 해. 그러면 다음날 그 저격당한 사람의 계정이 조용히 비활성화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때 분위기가. 뭐 사실 파이썬인데 이제 이 암호화폐 씬 넋두리 하려고 이 발표를 준비한 건 아니겠죠. 하여튼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고 이제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다루고자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이제부터는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뭐 실제 예시를 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만 현상금 사냥꾼이지 실제로 그냥 데이터 분석이에요. 저희가 각 트랜잭션 해시값을 비롯한 이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CSV 형태로 제공을 하고요. 총 250만 지갑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스냅샷 날짜인 24년 5월 10일까지 활동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1억 2,700만 그 컬럼이 그 로우 이상의 사용 기록이 있었고요. 레이어 제로 프로젝트가 자체적으로 벌은 이제 80만 지갑의 리스트 또한 같이 제공되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데이터 분석 시작하기도 전에 250만 지갑 중에 80만 지갑이 이미 이제 이거는 10일 계정이다라고 분류가 되는 상태예요. 데이터 모저는 아래처럼 되어 있고요. 테이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파이썬 데이터 분석 유저가 반응이 되게 좋아요. 우리도 이제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 뭐 판다스 이런 거 연습할 때 타이타닉 테이블 데이터 이런 거 많이 먼저 써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단계에서도 범용적인 데이터 분석 툴, 뭐 넘파이나 판다스, 뭐 매플로릭 이런 거 당연히 쓸 수 있고요. 뭐 브릿지 트랜잭션의 이게 소스 네임, 뭐 트랜잭션 C, 월렛 주소 혹은 타임스탬프 이런 거든 총 9컬럼이 있는 데이터였습니다. 당장 분석해 볼 수 있는 건 뭐 지갑 주소나 뭐 타임스탬프 정도가 있었고요. 이 지금 발표에서는 이제 현재 데이터 중 일부인 이제 10만 개 정도만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원래 한 1억 개 넘었는데 그거를 예시로서 다 쓰기는 좀 어려웠고요.
이게 진행하기 전에 잠깐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막 등장을 할 거예요. 뭐 소스 체인이, 브릿지, 뭐, 원래 어드레스는 프랜차이즈 이런 게 있는데, 최대한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발표 진행하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덧붙이면서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트랜잭션 해시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이제 어떤 은행에서 계좌 송수신하면은 계좌기록 찍히잖아요. 그게 뭔가 트랜잭션이라는 형태로 남습니다. 그게 점점 쌓여서 이제 어떤 체인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블록이 만들어지고 그걸 블록체인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기록이에요. 뭐 몇 시, 몇 분, 몇 초에 뭐 이제 뭐 어떤 김 아무개가 이 아무개한테 뭐 얼마를 보냈습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 해시 주소가 있고 그 트랜잭션 해시라고 합니다. 지갑 주소는 그냥 굳이 계좌로 비유하면 이제 여러분의 계좌번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거는 재밌는 게 아까 퍼블릭 DB라고 했잖아요. 저처럼 누가 누구한테 이제 얼마를 보냈고 받았고 하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 세상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예를 들면 제가 이왕원이면 뭐 김아문가 이왕원에게 이 아니라 어떤 계좌 주소 A가 어떤 계좌 주소 B한테 근데 그 계좌 주소의 실제 주인이 누군지는 몰라요. 약간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그런 송수신이라면은 시간 기록이 있겠죠. 타임스탬프 찍히고. 뭐 그래서 본질은 지금 약간 11 계정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가 직접 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1유저는 이 서비스를 오래 쓰고 어떤 11유저들은 잠깐 쓰고 안 쓰지 않았을까? 이게 배경이 다시 얘기하면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그 내가 이 서비스를 썼다는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11유저가 아니면 그냥 잠깐 쓰고 모르겠다 그냥 뭐 난 기록 남겼으니 됐지 하고 말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런 추측입니다. 뭐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단은 11로 분류된 지갑 주소랑 그렇지 않은 지갑 주소를 나눴어요. 아까 80만 개가 미리 분류가 돼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유효하지 않은 EVM 지갑 주소는 웹3 파이라고 이제 이따가 잠깐 설명을 할 테지만 파이썬에서 이런 웹3 트랜잭션 분석하는 그런 모듈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챕선 어드레스 한 수를 처리하고 그가 이제 10만 개 중에 이제 1.9만 개의 시드 그 7.5만 개의 분류되지 않은 지갑으로 나눠졌다. 이런 게 되고요. 뭐 결국 이제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암호화폐 쪽 데이터 분석에서는 결국 이 도메인 지식이 큰 허들이고 반대로 말하면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데이터 자체는 정말 그냥 테이블 데이터인데 이거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이제 내 목표를 달성하기 파고들지 이걸 수립하는 게 분석가의 도메인 지식에 따라 좀 달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현 생태계가 어떤 그건지 실제 사용 유저는 어떤 사용 패턴을 가지는지를 바탕으로 그 이해를 바탕으로 가설을 수립을 하게 돼요. 이렇게. 뭐 그래서 아까 뭐 사용 기간을 구한다 했잖아요. 이거는 뭐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은데 사용한 마지막 타임 스탬프와 특정 지갑에 사용한 마지막 타임 스탬프와 처음 타임 스탬프를 이제 계산해서 서비스 이용 기간을 계산할 수 있고 마지막 빼기 처음 하면 사용 기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물론 이것도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럼 딱 두 번 쓰면 어떻게 되냐 뭐 처음이랑 마지막이랑 뭐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 만에 두 번 썼고 어떤 사람은 1년 걸쳐서 두 번 썼으면 후자가 훨씬 유리한 거 아니냐 해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 중에 뭐 예를 들면 월별로 이제 평균을 낸다거나 하는 그런 좀 디테일한 분석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간단하게 마지막 빼기 처음으로 해서 여기서 좀 의외였던 거는 92.8%의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딱 한 번만 이용했습니다. 서비스를 한 번만 쓰고 안 쓴 사용자는 사실상 이제 그런 에어드랍 헌터의 가능성이 좀 높지만 일단 기간을 구해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 케이스는 제외하고 2번 이상 쓴 사람들만 가지고 한번 시각화를 해봤어요. 이후에 이제 15원이랑 맥컬레이 가지고 사용기간 15원을 그렸고요. 이제 기존 가설은 뭐였냐? 11원에 그러니까 에어드랍 헌터는 많이 안 썼고 이제 실유저는 많이 썼지 않을까 해서 11원래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11이라 분류된 그런 지갑과 아직 분류되지 않은 두 집단을 나눠서 한번 이제 시각화를 해봤는데 기존 가설과는 다르게 11원래와 플랫폼을 오랫동안 사용한 지갑이 꽤 많았다. 그래서 미분류 지갑들과 전체적인 기법 또한 생각보다는 비슷해 보였다.
11지갑은 사용기간이 전부 1년 아래였는데요. 이제 미분류 지갑 중에 1년을 넘어가는 지갑도 많았어요. 그래서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가는 정상자를 판별하는 기준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이 갑자기 결론이 왜 이렇게 나냐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1, 그러니까 악성 유저로 분류된 유저가 있고, 정상 유저로 분류된 유저가 있고, 아직 분류되지 않은 캔디데이트, 후보자인 유저들 세 집단으로 지금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보시는데, 그래서 만약에 정상 유저인지 확실한 유저는 이 캔디데이트에서 좀 뺄 수 있겠죠. 그럼 나중에 2차, 3차 분석에서 좀 부담이 적어질 테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결론인 겁니다. 뭐 사실 딱 보면 그렇게 개운하지 않고 11이 확실하게 보여야 좀 개운한 건데,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가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11지갑이면 에어드랍 스냅샷 이후에 자금들을 전부 뺐을 것이고 실사용지갑이면 있었을 테니까 돈이 들어있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이것도 뭔가 빠르게 흘러가니까 잠깐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은행이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은행이 뭐 이제 우리 은행을 쓰면은 나중에 이제 보상을 빠방하게 드릴게요라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돈을 그 은행에서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어제 기준으로 5월 10일 기준으로 이벤트 끝났습니다. 그때 기준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이벤트 발표했을 때랑 5월 10일 사이에 쓴 기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상을 드릴게요 한 거예요. 그럼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은행을 안 쓰실 분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 이제 빼고, 근데 실제로 그 은행에서 열심히 거래를 하고 계속 쓸 사람들은 돈을 남겨놓을 것이고, 뭐 그런 맥락입니다.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스냅샷 이후의 그 24년 5월 20일에 데이터를 수집해서 후보들 중에 자금이 없는 지갑을 한번 집계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컴페티션 관련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뭐 주어진 데이터로만 해야 되는 거 아니? 이게 했는데 아니다. 이제 11 유저를 판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 데이터 사이언스 컴페티션에 비해서 꽤나 매력적인 점이에요. 실제 데이터 분석 우리가 한다 치면은 모두 다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각자 지닌만 강점, 뭐 누구는 이제 ML을 돌릴 수도 있고, 누구는 그냥 클래식하게 등록할 EDA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각자의 방식대로 접근해서 어찌됐건 그래서 11이 누군지 적합한 근거를 내세울 수 있으면 된다이니까 뭐 그게 참 저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뭐 주어진 데이터에는 지갑 잔액 정도가 없어요. 그래서 웹3 파일로 직접 수집을 했습니다.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이게 뭐냐면 이더리움 포함 블록체인이라고 해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의 약자인데, 그 이더리움 포함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파이썬 모듈입니다. 이 웹3 파일 모듈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지갑별 잔액을 조율 가능해요. 이렇게 RPC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블록 프로바이더죠. 뭐 그런 밸리데이터, 그 사람이 제공하는 URL이 있으면 여기서 특정 지갑에 잔액이 얼마니 그거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결과로 봤을 때는요, 이제 확실하게 이제 11로 판정된 분집이 그 잔액이 좀 적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갑 잔액을 기준으로 좀 11 판정을 하는 건 꽤 유의미한 것 같다. 스냅샷 이후 지갑 잔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그 24년 5월 20일 기준으로 그 스냅샷 시일 이후에, 5월 10일 이후에 20일 기준 이더리움 가격이 한 3,700달러거든요. 그래서 뭐 0에서 0.01 구간, 이 구간은 이제 실사용 지갑 잔액의 마지노선 잡기 이렇게 집정했고, 11 판정된 지갑 잔액의 중위값은 이제 달러로 따지면 0.37달러 정도, 미판별 지갑 잔액의 중위값은 4.81달러 정도. 그러니까 미판별 지갑이라는 건 11일 수 있고, 뭐 선량한 유저일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의 중위값이 여기라는 건 실제로 선량한 유저의 중위값은 뭐 훨씬 더 뒤쪽에 있겠죠. 잔액이 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한 지갑잔액 4, 5달러 이상 보유하면 선량한 사람이고, 그 아래는 뭔가 10일 아닐까라는 거는 이제 정상 유저 혹은 시급 판정이 꽤 괜찮은 것 같다 라는 뭐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11지갑이면 에어드랍 스냅달 이후에 안 쓰지 않았을까? 뭐 돈 뺀 것도 뺀 거지만
아예 그냥 계좌로 따지면 입출금 내역 이런 게 없지 않을까? 라는 거고, 실사용 지갑이면 계속 쓸 테니까 계속 이제 지갑 사용 내역이 발생했을 거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각 지갑별로 트랜잭션 데이터를 집계를 해서 시작자 이후에 트랜잭션 개수 혹은 발생 날짜를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이거는 특정 지갑의 트랜잭션을 중부 과정으로 웹3.5 파일이라는 모듈에서 지원 안 하면 정확히 따지면 할 수는 있는데 매우 좀 번거로워요. 그럴 때는 이걸 리더스팅 같은 블록 익스플로러 API를 써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블록 익스플로러 API는 리퀘스트나 리더스캔 파이썬 같은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 등 다양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API나 도스가 다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것까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슬슬 이제 패턴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발표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내용을 생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가져오는 것만 사실 다르다 뿐이지 데이터 분석하는 방향 그리고 히스토그램 그리고 그래프 찍어보고 이거는 아까 그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과 똑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 하면 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10일 기준이 브릿지 금액이 1달러 미만인지, 대량의 지갑 사용이 일정한 트랜지션 기록이 있는지, 서비스 오픈 몇 주 단위에 3번 미만의 트랜지션 유무가 트랜지션이 발생했는지, 트랜지션 이후에 트랜지션 기록이 없는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금액이나 사용기간 혹은 트랜지션 소모 패턴 이런 거를 주목했다는 점에서 이제 제가 찾았던 과설과 매우 비슷한 방향으로 필터링 된 거를 알 수가 있었다. 몇 가지만 했을 때, 그럴 수 있겠건, 이게 방향이 비슷했군 했는데, 중요한 건 커뮤니티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사람들은 과연 이게 괜찮은 기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게 애초에 그 접근 방식 자체가 너희끼리 뭐라 뜨더라라는 성향이 매우 강했고요. 넬리언 수장이 약간 브라이언 펭귄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좀 굉장히 태풍을 좀 몰아왔었습니다. 그 진행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까지 사실 커뮤니티가 별로 좋아하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에어드랍 펀팅가 아니라 이제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진짜 실 프로젝트와 실 유저들이 이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금액 기준이면은 돈 많은 사람은 돈 더 벌어가고 돈 없는 사람은 돈 못 벌어가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완전 썩 그렇게 개운하게 잘했다는 평가를 받진 못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실 분석 기준을 썼든 억울하게 제외된 사람 분명히 있을 거고, 혹은 억울하지 않더라도 그냥 돈 못 벌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뭘 하든 사실 에어드랍 당시에는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처럼 이제 11 유저를 판별하는 확실한 기준은 정립을 하기 어렵습니다. 아예 전문적으로 11 판별을 위한 기업들도 뚜렷한 한 가지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겹쳤을 때 11로 판정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0가지 조건 중에 동시에 7가지 이상 해당되는 11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11 판정이 확실하게 안 되는데 왜 이 과정을 보여주냐 하면 타 도메인 대비 데이터 분석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데이터만 했을 때. 하지만 가설이나 접근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도메인 지식이 좀 중요하다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런 약간 블록체인 데이터 가지고 뭔가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여할 부분이 많다. 다른 도메인에서 쓰이는 건데 여기서 안 쓰이네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게 많습니다. 이런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나 온체인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요. 실제로 이 과정을 보여드리고 그 괴리감을 좀 쫓기고 싶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 정도면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도메인 지식 그것만 살짝 어렵다 같은 생각 드시면 지금이 바로 이제 암호화폐 세계로 뛰어들 때가 아닌가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다들 여기 오신 게 코인이나 암호화폐 이러면은 기술적인 그런 관심도 있지만 그래도 좀 돈 관련된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250만 지갑 중에 122만 정도가 시식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총 10억 개의 레이어 제어 코인 중에서요, 23% 정도에 해당하는 2억 3천만 개의 물량이 에어드랍으로 배포가 됐어요.
이게 상장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4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로 한 3천억 원 규모가 나오거든요. 이 11지갑을 거르지 않았다면 평균적으로 지갑당 13만 원 정도의 여당을 수령했을 것이고, 이에 따르면 11대 지갑에 할당된 물량이 한 1,600억 원 규모가 할당이 됐을 거고요. 먼저 걸러졌던 80만 지갑을 제외하고 42만 11지갑의 몫은 한 565원 정도. 이거를 전부 다 잡을 수 있었다면 최대 상금이 한 84억 원 정도입니다. 이 데이터 사이언스 컴페티션의 최고봉으로 꼽는 태글 컴페티션의 역대 최대 상금 규모가 하나로 한 20억 원 정도예요. 근데 이 레이어 제로 사례의 경우는 실제 84억이면 한 4배 차이 나죠? 이 정도 에어드랍 규모가 암호화폐시장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뭔가 좀 돈으로 안 된다면 이제 돈이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난다면 암호화폐 세상으로 뛰어드시는 것도 매우 추천드립니다. 네, 뭐 거의 끝났고요. 네, 이거는 Q&A 있는데 왜 하냐면 사실 이런 거 직접 물어보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마 가장 궁금하실 거고요. 그래서 바운티 헌팅에서 당신은 얼마나 벌었냐 하면 빵원이. 제가 주변에 이제 이 발표하기 전에 리허설을 한번 했거든요. 아무도 안 믿어요, 이 얘기. 예. 재밌어 보이고 분석은 했는데 제출은 안 했습니다. 예. 그냥 뭐 상생을 좀 추구하고자라고 써놨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인드가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뭐 약간 좀 CTO를 하고 있어서 그런가? 뭐 그래서 이제 약간 경영진분들 많이 만나요. 그분들이 맨날 저한테 이제 제가 어리니까 그래도 말해주는 이야기가 1억짜리 시장에서 10% 먹는 것보다 1조짜리 시장에서 1% 먹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는 지금 안 그래도 좀 판이 좁아요. 여기서 아웅다웅해서 어떻게든 한 파이 더 먹기보다는 좀 크게 키우고 다 같이 상생해서 좀 키우고 그 다음에 좀 약간 파이 덜 가져가도 그게 더 이득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분석 열심히 해왔는데 그대로 가슴 속에 묻기엔 너무 아까웠고요. 이제 좀 크리토 씨는 좀 알리는 소재를 쓰면 어떨까 해서 파이썬에 지원을 했고요. 뭐 저는 이런 저의 태도가 나중에 이 현상금산에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주리라. 실제로 이더스캔 API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뭐 결제하면 사실 한 200불 썼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더 약간 그게 있는 게 사실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를 뭔가 제보를 하고 신상캐고 이랬다고. 만약에 제가 그거 실제로 제보해서 뭐 돈 벌었고 했잖아요. 전 절대로 여기서 얼굴가가 못 나옵니다. 무서운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 돈 걸리면은 매우 좀 무서워집니다. 전 당당해요. 암호화폐도 돈 많이 벌었냐? 바운티한테 봐요. 이랬어요. 이게 뭐 파이콘에서 왜 하냐? 하면 이 부분을 좀 뭔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는 게 매우 좋아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한 4년 부르면서 느낀 건데 뭐 돈 넣어서 돈 먹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요. 아직 블록체인 시장에는 개발자를 많이 필요로 해요. 기본적으로 기술 베이스고 뭐 그거를 아직 제대로 활용한 프로젝트는 거의 전무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뭔가 오픈소스 참여하듯이 그 프로젝트에 토큰을 받거나 어떤 생태계 에어드랍으로 돈 버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자체 어떤 트레이딩 봇, 뭐 MEV 봇, 뭐 아비트리시 봇을 운영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관련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운영해서 돈을 버는 분들도 있어요. 개발자 분들이 실제로. 그래서 어차피 다들 이제 뭐 파이썬 하시면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관심 있잖아요. 뭐 잘 되는 데가 안 되는 사이드 프로젝트 한 셈 치면 되게 좋은 접근이에요. 실제로 투자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아까 저 데이터 분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난 파이썬으로 뭐 딥러닝 개발하는데 기여할 게 있니? 하면 아주 많아요. 2024년쯤에서 가장 핫한 섹터는 AI고, 뭐 이런 건데, 그 중에 하나가 AI고요.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우리가 뭐, GPU를 최고위용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암호화폐시장에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거를 왜 의미 없는 데 쓰냐. 해서 실제로 GPU 최고를 안 하고, 좀, 다른 세상적인 데 쓸 필요가 없냐 하다가 자연스럽게 딥러닝 같은 데로 연결이 됐고요. 뭐, 제너티브 AI 모델은 약간 디지털 결과물을 뭐 NFT를 결합을 해본다던가 뭐 많았죠 사실 이건 11탐색 아까 보여준 거에 뭐 아노말리 딕션 같은 클래식한 이제 NLP법을 적용해본다던가 뭐 구상이 아주 좋아요. 사용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이거 맛있는데 뭐 파이썬으로 나는 백엔드 개발한다 이분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아요. 할 게 있냐 웹 개발하는데 하면 블록체인이 괜히 웹3가 아니라서요. 기존에 웹 개발 스킬이 있다면
블록체인 개발을 시작할 때 가장 진입장벽이 낮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떤 블록체인 개념이나 솔리디티 같은 좀 고유 컨트랙터를 익히는 부분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SQL 공부할 때 뭐 SQL 익히잖아요. MySQL 이런 거 쓸 때 SQL 뭐고 막 테이블 설계하고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면 되게 쉽게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블록체인 개발한다고 다 컨트랙트 짜는 건 아니고, 다 짜여져 있는 컨트랙트를 이용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생각보다 허들이 좀 낮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살짝 오버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면요. 현재 야마PC는요, 데이터 분석가를 매우 필요로 하고 있고요.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을 위한 다양한 파이썬 툴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나 AI 웹 등은 애초에 파이썬으로 많이 다루고 있었죠. 그래서 현 야마PC는 파이썬 유저가 참여하기 매우 좋다. 그리고 도메인 지식에 따른 장벽은 있지만 그 이상으로 매력적이고 보상 또한 확실한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뉴비를 매우 환영하고 있어요. 특히 아까 말했던 개발자 계층, 빌더 계층이 저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